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1964년 겨울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유독 시대상 연관이 깊은데요. 아래 1960년대 일어난 주요 사건을 먼저 보시면 1961년에 군사 세력이 이제 당시 혼란 상태 제2공화국, 그러니까 장면정보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5.16 공산정변을 일으킵니다. 일으킨 뒤에 이제 1962년에는 1차 경제개발, 그러니까 산업 5개년 개발계획을 추진하죠. 그 뒤에 1964년에는 현재, 당시 서울의 겨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이랑 1964년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만난 세 사람,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 세 사람이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 같이 지내다 헤어지는 모습. 그래서 다른 작품이 2064년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흔히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파편화된 사회, 파편화된 개인, 혹은 문명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인간들, 그리고 당시 사회적 모순, 급격한 사회로 인한 개인주의,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25살의 나라는 사람과 선술집에서 만난 아니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나오는 뒤에 보시면 뒤에 보는 새로운 사내가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사내가 실없는 얘기를 아무 의미 없이 나누는 것들이 이 내용의 중심이 되죠. 보시다시피 서울 1964년 겨울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내용이 짧고 줄거리도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와중에도 우리에게 시선만 상당히 깊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시면 1964년 겨울밤에서 이제 나가 선수촌에서 부잣집 대학원생인 안을 만납니다. 안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안영은 먼저 말할 때는 서울 서대문 근처에 살고 있으면 나는 종로 2가 살고 있다. 김영이 만들어놓은 자국이겠지요. 무한했지만 고개가 트지 않는 사실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이 좋게 못하더군요. 난 그렇지는 많이 했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내가 딱 목에서 효과이 치밀어 올라서 나는 말을 그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깃짓을 해버렸다. 그러자 그때 난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 틀림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하는 청년이다. 그런데 왜 그가 이래만 하는가? 안양이 부잣집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 그리고 대학에 산 것도. 지금 이 두 사람은 아무 실없는 대화를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여러 가지 대화. 그냥 입에서 난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리나 만말이나 막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은 뭔가 의문.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학생증까지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우려는 선술집에서 앉아 같은 친구나 간집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생전 처음 만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한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무적인 의문에 부딪힌 것이죠.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희 추운 밤에 방거리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생겨야지만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밤거리에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에나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요. 밤거리에 나면 뭔가 좀 풍부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나는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말입니다. 김영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런 행동하면서 살아있다는 실감을 보이는 것.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문학사 쪽에서는 실존주의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실존주의. 내가 어떠한 극한 상황이나 장애 아니면 내 가치관은 다른 사람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생존, 내 실존을 드러내는가 내 자아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가 살아있는 그런 걸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실존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60년대에서 그러니까 6.25 이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전쟁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총불이 들리고 너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강요를 하죠.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게 실존주의였다면 지금 여기서 부잣집 대학원생이 아니라는 사람이 말하는 나는 이 도시의 밤하늘 밤거리를 거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리에서 나는 모든 것에 막내를 느낀다. 답답한 자기가 아니라 뭔가 이런 실험 얘기를 하고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랑 이런 파편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실존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에는 그냥 스쳐 지난 모든 것들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송두리게 드러나고 쩔쩔매단 말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나 보니까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즐거워하는 한다는 일이 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로 이거 있는 빌딩에 설을 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김영도 한지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 말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 그냥 뭔가 푸테시 때문에 밤거리 난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아니란 사람 말하는 주요 인식입니다.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시험을 보면서 같은 시험을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시험이 잘못됐지만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나오고 각자 계산하기 소주면서 나왔다. 그때 이제 세 번째 사내가 등장합니다.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 사내가 우리 쪽에 말을 걸었는데 자, 이 세 번째 사내가 두 사람에게 합석 요구하죠.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 하고 힐없는 의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 번째 사람께서는 이제 뭔가 굉장히 처량하고 슬퍼 보여요. 이 사람은 슬슬 바로 오면서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걷습니다. 도시의 분위기 살펴보면 자 이제 어떤 빌딩의 소주에서는 소주 광고의 내연사인이 열심히 명명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광고의 내연사인이 깜빡거리다가 이제 얼어붙은 길거리 위에서는 거지나 돌멩이 여러 가지 엎드려 있었고 그 돌덩이 앞을 웅그리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종이 쪽을 휘날리며 연가 서비스 비어오의 광고지가 휘날리는 이런 모습들. 자,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걷는 도시의 분위기를 보면 아까 맨 앞장 우리가 사파에서 보던 것처럼 도시적입니다. 도시적이고 그리고 처량해요. 쓸쓸하죠. 이런 모닥미지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화된 현대사회 속 현대 도시의 모습에서 개인들 서로 같이 걷고 있지만 이 아니란 사람과 나란 사람과 새로 합석한 사람 같이 걷고 있지만 생판 모르는 타인들이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 그런 개인적이고 처량한 모습 그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을 다시 데려 나오죠. 이렇게 아저씨가 더 따라가면서 먹고 얘기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은 다시 중국집에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내가 자신의 심각한 얘기를 통으로 시작합니다.
오는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과 나가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게 지금 안과 나는 이 사내를 방금 만났습니다. 만나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제 자신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뭐뭐 했고 뭐뭐 했다. 그러자 이제 아내는 아내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아내를 팔고 아내를 해보는 그런 것을 쭉 지켜봤죠. 자, 직접 지켜보지 않았지만 저도 병원 꿀떡에 흐르는 연기만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라도 예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의 의견을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사내는 일단 도저히 장례를 치거나 그럴 돈이 없어서 아내를 대학병원에 팝니다. 그런데 그 판 돈을 도저히 이제 갖고 있어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다 써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왜 사내가 두 사람을 접근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궁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첫 번째는 아저씨가, 두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내가. 그가 어디로 갈까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 곳 많은 도시 속에서도 그리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디로 갈지 그 알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도시인들의 소외, 고독감을 서로 나타내고 있죠. 이제 산에 나가 여러 가지로 넥타이와 귤을 사고 소방차에서 화재를 불경하고 서로 이면 대화나고 이 상황 속에서 사내는 돈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나머지 돈들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가 돌 떨어지자 그는 혼자 있게 무서워하는 다시 안과 나에게 같이 있기를 청합니다. 이제 세 사람이 영원으로 향하죠. 영원으로 가서 세 사람이 같은 방에 들면 어떻겠느냐 이란 제안을 하지만 이제 안과 아저씨는 서로 따로따로 얘기를 나눕니다. 아저씨 같은 경우는 혼자 있기 무서워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에 비례해서 안 같은 경우는 안은 나 혼자서 쉬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모습을 각각 나타내죠. 사내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아까 불에서 돈 던지는 것도 그렇고 혼자 있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해요. 자, 이렇게 각자 사람들이 따로따로 헤어지면서 서로 헤어져 한 잠자리 드는데 가장 큰 사건이 터져요. 다음날 아침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방금 그 말 들어보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도망가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겠지요? 물론 그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쭉 보면 난 그 사람이 죽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그 사람이 죽을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기 싫었던 거죠. 서로 엮이기 싫어서. 그에 비해 나는 짐작을 못했습니다. 나와 아내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짐작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넣어두면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안과 나의 차이점이 드러나죠. 나의 경우에는 나는 이 사내가 혼자 두어도 죽을지 예상을 못했던 점과 그에 비례해서 아니란 사람은 이 사내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데 차라리 계속 혼자 누워둘 때 오히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해결책이 핵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내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나죠. 이제 두 사람의 길을 나섰는데 이런 말 하기 시작합니다. 김형, 우리는 불로 25살이죠. 난 분명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켜하면서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아니 두려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단은 두 사람의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도시의 고독과 소외 속에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감각시는 그런 모습. 도시인의 정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거는 나이를 먹어가는 자신들. 익숙해지는 도시인들의 냉혈한 감각. 그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노력해보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헤어집니다. 버스에 올라서서 창을 내다보니 아는 양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 눈 맞으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964년 전문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빠진 내용 많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보시다시피 두 사람, 안과 나가 우연히 선술집에 만나서 실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합석한 사내를 만나죠. 사내가 이제 아내를 죽은 사녀를 얘기하고 다양한 사건을 겪다가 세 사람이 각각 방을 나눠서 여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사내가 자살한 이런 구도로 끝납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작품 그 자체 줄거리보다는 작품의 흐름 속에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안과 나의 실없는 대화 속에서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소설입니다. 자, 김성우 작가를 보시면 김성우 작가는 1960년대를 많이 대표하면서 서울 1964년 겨울이랑 그리고 대표작인 무진기행을 많이 썼습니다. 무진기행 같은 경우는 보통 무진, 안개에 못자라 써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사는 한 청년이 이제 무진이라는 지역에 가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보여드린 1964년 겨울이랑 비슷하게 허무주의 혹은 도시인의 정서 그런 소외감 그리고 변화한 자신의 개념 이런 다양한 생각들 특히 타인의 자살이라든가 죽음 그런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였고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중심이 나오죠. 지금 보신 것처럼 1964년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념적이고 뭔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상징성이 강해요. 그래서 1964년 겨울은 그 자체로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도 많지만 1964년 겨울에서 등장인물들의 의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 등장인물의 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시인의 정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것에 주목해서 거기에 연관 있는 다른 작품 상승했어. 도시인의 서정을 하는 다른 작품들 예를 들면 1930년대 모더니즘 시들, 모더니즘 소설들 아니면 현대 수련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기인에 대해 파편 1980년대 소설들 이런 다른 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엮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자, 한번 쭉 보시면 활동 1에서는 인물들이 이동한 장소에 따라서 그 서울에서 등장하는 장소에 따라서 작품의 중심상권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한번 쭉 보시면 제일 먼저 선술집입니다. 선술집에서는 나가 우연히 아내를 만나서 술을 마시며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하게 되죠. 나는 뭐뭐이며 어디서 살며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는 뭐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중국 요리집에서는 중간 합석한 사내를 만나서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화전쟁을 지나가면서 불공명한 말 다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사내가 갑자기 모든 게 허탈해져서 자기 갖고 있던 아내의 시체를 기증한 돈을 모두 불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각각 방을 따잡고 자는데 다음날 사내는 자살합니다. 이렇게 내용전 이해가 정리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선술집에서 나와 아니 나는 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대화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미 없음, 무의미함 그런 게 중심이 되죠. 나와 안 같은 경우는 각자 자신이 알고 있거나 느꼈던 것만 주고받으며 굉장히 무어불명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서로의 공감대가 없는 이런 의사소통. 이런 대화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적 유대 단전의 현대인의 모습을 극명히 드러낸다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작품들이 이상의 날개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단절화된 개인,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모습,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세 사람들이 중국집에 나와서 각자 한마디씩 하죠. 아니, 어디로 갈까? 사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그것을 다시 받아서 어디로 갈까? 세 사람 모두 지금 쭉 살펴보시면 어디로 갈지 감을 못 잡아요. 일단 나와서 이동을 하는데 자기들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 속에서 도시의 혼란스러움과 복잡함 속에서 소외되는 현대인을 다룰 때 그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우리는 도시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 조근에서 나와 아니 취한 태도를 살펴보시면 두 사람은 사내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제 서로 엮이기 귀찮아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모르니까 도망치듯이 빠져나갑니다. 타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신경 쓰기 귀찮다. 그만큼 개인화된 당시 사회, 극단적인 무관심의 도시인들의 모습 그런 게 부각되고 있죠. 활동 4번과 이제 활동 5번인데요. 활동 4번과 이제 감상 더하기 그리고 서사한 마무리가 있는데요. 이 내용 얘기할 게 있어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